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기에 사회와 문화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는데요. 의무교육은 우리 여러 건국 강령들을 살펴볼 때도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초등 교육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서부터는 조금씩 취약하는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1960년대가 되면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제강점기나 또 50년대까지는 남성들이 훨씬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남녀의 교육 격차가 축소되어가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진학에 있어서는 또 여성들은 좀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가정 형편상 여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어렵게 되면 주로 이제 남자 자녀를 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육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그 교육열이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가 되니까 이제 1960년대에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그 이전에는 중학교도 가려면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명문 중학교에 가야 명문 고등학교를 가고 명문 고등학교를 가야 명문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중학교 시험부터 너무 치열하니까 그 교과서 117쪽 아래에도 나오는데 무집파동 같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시험 없이 추첨제로 가자. 이게 시작됐고요. 1970년대에는 고교 평준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치열해지니까 고교 평준화가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대도시권들은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도 단위의 지방으로 가면은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지역에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과외가 금지됐다고 하는데 전두환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유아 정책을 펼쳤죠. 그 중에 하나가 과외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근데 대신 졸업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시위하지 말고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됩니다. 그 이전에는 학력고사라 그래서 대학별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선 지원 후 시험이라고 해서 내가 점수가 몇 점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대학교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채점도 전국 단위의 시험이긴 하지만 각 대학이 직접 채점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또 대입을 둘러싸고 교육열이 또 과도하게 불타오르게 되니까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수능이 도입됐는데 지금도 또 수능과 관련해서 또 수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무엇이 정답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몫을 잘하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생활보호법, 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것들이 제정되면서 이제 복지를 국가가 신경 쓰게 되고요.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 같은 것도 시행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잘 돼 있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죠. 이게 7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적용 범위가 점차로 확대돼서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이제 확대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환경 문제인데요.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19쪽에 등장하는 사례들인데요. 온산병,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시와 방조제 건설로 인한 시와의 수질 오염,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태양기름 유출 사건 등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산병이나 페놀 유출 사건,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공업화로 인한 공해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화 방조제나 새만금 방조제처럼 이제 간척을 통해서 갯벌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사고긴 했지만 태안기름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수질 오염이나 환경 문제를 만들었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펼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환경을 장관급 부서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환경청을 환경부로 1994년에 승격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환경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들이 제정되는데요. 오염 매체별로, 그러니까 수질 오염을 시키는 분야에 대한 규제, 대기 오염을 시키는 분야에 대한 규제,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요. 또 그런 환경 오염을 유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또 그 오염시킨 것들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시킨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도시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19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곳곳에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고 또 기존의 도시들도 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또 산업 구조도 많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특별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절반이 넘죠.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인구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배울 때 따로 언급하고 배우진 않았지만 두레, 개 같은 농촌 자체적인 그런 조직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촌향도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됐죠. 그런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농촌 공동체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도시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건물을 위로 쌓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들이, 특별히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서게 됐고요.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점차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도 늘어났죠. 그래서 소비 수준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는 삶의 질이 점차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도시로 몰려드는데 이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둘만 낳자, 하나여도 괜찮다, 이렇게 작은 핵가족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들의 영향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핵가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 문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다던가 아니면 많은 형제자매가 있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거 구조에 있어서도 대가족이 살 집이 아니라 이제 핵가족을 위한 집으로 그런 구조들이 맞춰서 나오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심지어 1980년대부터 1995년까지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셋째, 넷째 이렇게 있을 텐데 셋째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모든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도시 빈민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집 가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도시에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국가에서도 그 기반 시설들을 단기간에 다 마련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왔는데 생각보다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실업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을 구하더라도 안 좋은 직장을 잡으니까 저임금으로 인해서 좋은 동네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단지들을 이제 대거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이 도시 빈민들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광주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또 어느 날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성남시인데요.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서 도시 빈민들한테 다른 곳으로 옮겨 살게 한 거예요. 옮겨갈 지역에 땅을 좀 싸게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경기도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자 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르게 기반시설도 빨리 갖춰주지 않고 그쪽에 공장 들어올 거라고 그쪽에 일자리도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 밀려난 도시 빈민들이 또 이 도시 빈민들이 거기에 공장 들어오고 상하수도랑 기반시설 갖춘다고 하니까 내가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럼 이제 빈민이 아니었지만 그 땅을 돈 주고 사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와서 막 들고 일어난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 빈민들을 내보내고 아파트를 막 짓는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빨리 막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냥 부실공사에도 문제인데 이 사이에 부정부패가 개입되면서 철근 막 70개 들어가야 될 때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식의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금 홍대 바로 뒤에 있는 와우산이라는 데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붕괴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근교에서 이제 도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정부는 서울 주변에 여러 신도시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래서 개발된 게 강남이에요. 지금은 강남이 어마어마한 동네 같지만 선생님 할아버지가 서울로 처음 이사 갔을 때는 강남에 아무것도 없어서 강남에 땅을 안 사고 이태원 쪽에 땅을 샀대요. 만약 그때 선생님 할아버지가 강남에 땅을 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선생님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땅 투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화 이야기인데요. 대중매체가 점차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광복 이후에 신문과 잡지의 종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배웠던 신문지법이요, 해방되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간행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4.19 혁명 이후에 신문 발행 허가제가 폐지되는데, 우리 배웠던 경향신문 폐간 사건 있죠,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 경향신문 폐간 사건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서울신문 같은 관제 언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들만 이렇게 밀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4.19 혁명 이후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문사 설립이 늘어나고 신문들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라디오가 보급되고 이제 영화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매체에 눈을 뜨게 되고요. 1970년대가 되면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전자제품들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마을에 한 대 정도 있었던 텔레비전이 조금 더 많은 가정들이 TV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서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대중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매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전두환 정부 때까지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체제 아래 있었다 보니까 정부의 목적, 그러니까 반공의식 고치,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우리를 결집하기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정권 홍보,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또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서 이 대중매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사들에게 이제 특혜를 제공해서 조금 더 정부 친화적인 기사를 내도록 이렇게 포섭하는 전략들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잘 듣는 언론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말을 잘 듣지 않는 언론사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언론 매체들을 탄압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요, 영화 상영 전에 정부 홍보 뉴스, 아까 화면 뒤에도 나와있던 대한뉴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알리는 그런 뉴스를 꼭 시청하게 했습니다. 이 대한뉴스가 정부 정책이나 권력자를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매체로 지금은 오히려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걸 설립해서 이제 공연예술 심의를 강화했다 그러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에 뭐 금지곡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생각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가사라고 생각되면 그런 노래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또 발표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기사를 검열하려고 하니까 여러 신문사들이 언론에 대한 간섭, 검열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광고를 통제하는 거예요. 신문사들은 광고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기업들을 압박해서 신문사들에게 광고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건 같은 일들인데, 동아일보가 그래서 광고가 없이 신문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민주화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요, 기업들이 사는 저 광고칸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신문사를 응원한다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응원을 담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언론사들이 정부에 굴복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제 12.12 사태 후에 권력을 잡고 나서 언론 통폐합을 시작하는데요. 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 방송사들이 합치는, 또 여러 신문사들이 합치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신문사를 동시에 영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한 지역에는 하나의 신문사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 당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요. 이 사건은 이렇게 보도해라, 아예 매뉴얼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신문사마다 막 많은 경우에는 7, 8명씩 그거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강압적으로 이걸 준수하게 만든 겁니다. 전두환 시기에 이걸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남영동을 끌려가든 남산을 끌려가든 서빙고로 끌려가든 아무튼 무서운 곳으로 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에 공영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공영제라는 거는 정부가 운영하지 않겠다, 독립적인 방송사다라는 겁니다. KBS나 MBC가 이런 공영 방송이었는데요.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사라고 했지만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어서 결국에는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땡 하면 전두환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땡전 뉴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모든 것들의 영향으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전, 저항 문화가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이 당시 미국에서 히피라고 불리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막 머리 헝클어뜨리고 옷 되게 난해하게 입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는 현실 비판적인, 당장 우리나라의 현실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모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에 저항하는 음악과 문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문화운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국풍 80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정부 주도의 문화 행사, 정부 주도의 예술 문화 정책에 저항해서 지배 세력이 제안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들과 구분되는 민중의 삶과 문화를 강조하는 자생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기에 프로스포츠, 야구나 축구, 씨름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전두환 정부 시기에 유아 정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S 정책입니다. 3S는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의 S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크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야가 아니면은 영화의 검열을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섹스, 이건 성과 관련된 건데 통행금지가 해제됐죠. 통행금지 해제로 인해서 반문화가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지금 이야기하는 프로스포츠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관심을 좀 덜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스포츠에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부터 19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